1945년 5월 나치 독일의 항복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의미했다. 전 세계가 제3제국의 붕괴를 축하하는 동안 수천 명의 독일 병사들은 연합군의 감시 아래 불확실한 운명을 맞고 있었다. 하지만 SS의 일원들에게 그 결말은 특히 암울했다. 소련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이들 남자들은 나치 정권의 최악의 만행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으며 그들은 가차없는 정의의 표적이 되었다. 포로로 잡힌 병사들은 굴락으로 보내졌으며 그곳은 굶주림, 추위, 그리고 고된 노동이 일상적인 강제 노동 수용소였다. 다른 이들은 즉결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은 즉시 처형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정의의 실현이었을까? 아니면 복수였을까? 고통과 죽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평생을 가는 상처가 남았다. 이 피해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들은 독일인들처럼 잔인했을까? 그들에게, 포로들에게 어떤 종류의 처벌이 있었을까? 제국의 황혼, SS의 항복 일천, 945년 봄, 제3제국이 연합군의 징역에 의해 무너지고 있을 때 수천 명의 독일 병사들,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SS의 일원들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나치 정권의 중심지인 베를린은 붕괴되었고 붉은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다. 항복은 불가피했지만 SS의 병사들에게 미래는 다른 독일 부대들보다 훨씬 어두운 전망을 제공했다. SS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으로 나치 정권의 잔혹한 만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종 해결책의 실행부터 점령지에서의 잔혹한 탄압까지 그들의 이름은 공포와 동일시되었다. 제국의 붕괴로 인해 독일 정규군 병사들은 전쟁법에 따라 다소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SS의 일원들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가차없는 정의의 목표로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전쟁의 마지막 날들에 소련군은 동부 전선에서 수만 명의 독일 포로를 잡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SS의 일원들이었고 그들은 피부에 새겨진 문신을 통해 쉽게 식별되었다. 1994년에 해제된 소련의 문서들은 포로들이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규 군인으로 간주된 이들과 SS의 일원으로 식별된 이들, 후자는 특히 가혹한 운명을 맞이했다. 포로로 잡힌 병사들의 증언은 그 초기 날들의 혹독함을 보여준다. 베를린 외곽에서 포로로 잡힌 SS의 일원 하인리히 S는 항복의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휘장을 떼어내고 문서를 태웠지만 소련군은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다. 내 문신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범죄자였다. SS의 대규모 항복은 혼란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독일 군인들과 섞이려고 했지만 소련의 정보기관은 탈영자들과 현지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5월의 NKVD 보고서에서는 인터로게이션스가 SS의 지도자들을 식별하고 그들이 전쟁 중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된다. 때로는 항복만으로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다. 소련군은 SS와 관련이 있는 포로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결 처형을 시행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나치가 소련 영토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용인되었다. 모스크바의 기록에서 발견된 한 편지에서는 소련의 한 장교가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마을을 불태우고 우리의 가족을 죽이며 우리의 땅을 파괴한 자들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행한 것과 같은 죽음을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포로들은 수용소로 보내져 더 상세한 선별 과정을 거쳤다. 그곳에서 포로들은 철저한 신문을 받았다. 그들의 군사 기록, 정치적 배경,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SS와의 연관을 나타내는 문신을 찾기 위해 몸을 검사했다. 식별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제 노동, 재판 또는 극단적인 경우 즉결 처형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현지 주민들이 SS의 일원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해방된 도시들에서 나치 점령에 고통받은 주민들은 범인들을 지목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폴란드에서 발견된 기록들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SS의 일원들을 인식하고 그들이 자행한 학살이나 약탈을 고백했다고 문서화하고 있다. 이러한 식별은 종종 피고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독일 군인들은 국제법에 따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쟁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SS의 일원들은 훨씬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그들에게 며칠 동안 음식을 주지 않거나 굴락으로 옮겨지기 전 고된 노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소련군 병사들이 촬영한 사진들에는 SS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독일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계급이나 소속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때로는 소련의 장교들이 포로들을 그들이 점령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처형하도록 허용했다. 다른 경우에는 그들을 재판에 회부했지만 이러한 재판은 공정한 정의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끝난 후 SS의 일원들이 항복하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한 고통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소련군에게 이러한 포로들은 단순히 정의의 기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나치 정권에서 저지른 범죄들은 처벌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처벌과 구속, 죄수에 대한 처우 뒤의 이데올로기 제3제국이 1945년 붕괴하면서 소련은 독일 포로들, 그중 수천 명의 SS 대원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공산주의 정권에게 이들은 단순히 전쟁의 가장 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소련은 나치의 손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2,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주해야 했으며 국가는 폐허가 되었다. 이 집단적 트라우마는 죄수에 대한 처리에서 복수와 실용주의가 뒤섞인 형태를 만들었다. 1993년에 기밀 해제된 NKVD 문서에 따르면 공식 명령은 SS 대원들이 우선적인 적으로 간주되어 철저한 신문을 받고 일반 병사들과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련의 SS 대원들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SS는 단순히 나치의 잔혹한 만행의 책임자들로만 간주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된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대표자로 보였다. 소련 지도자들에게 이들의 처벌은 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치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입증하는 문제였다. 1946년에 NKVD의 수장 라브렌티 베리아는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포로로 잡힌 각 SS 대원은 파시즘의 잔혹함을 일깨우는 경고이자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승리의 상징이다. 선전은 이 이데올로기적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화, 포스터, 그리고 소련의 신문들은 SS를 학살, 추방, 그리고 마을 파괴의 책임자로서 악의 화신으로 묘사했다. 이 접근법은 죄수들에 대한 엄격한 처우를 정당화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소련을 유럽의 큰 해방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1945년 프라우다 신문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SS 대원들은 연민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의 처벌은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SS 대원들이 보내진 포로 수용소와 굴락에서는 이 이데올로기가 처벌과 재교육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방법들로 나타났다. 일부 포로들은 선전 세션에 참석해야 했으며
그들에게 공산주의의 이념을 설명하고 나치의 만행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었다. 이 세션들은 1920년에 발견된 소련의 기록에 따르면 정치 장교들에 의해 감독되었으며 그들은 포로들의 반응을 평가하고 회개하거나 협력하려는 의향을 보인 사람들을 분류했다. 그러나 육체적 처벌과 강제 노동이 이들을 다루는 주요 방법이었다.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가진 외진 지역에 위치한 굴락은 그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다. 거기에서 포로들은 도로 건설, 광산 작업, 그리고 공장 작업을 강제로 시켰으며 피로에 지친 상태로 자원을 거의 제공받지 못한 채 작업을 해야 했다. 1947년에 NKVD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 해에 2,500명이 질병, 사고,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사망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이 경험을 가슴 아프게 보여준다. SS의 옛 대원 윌헬մ 케이는 시베리아 근처 굴락에서의 일기를 이렇게 전했다. 추위는 참을 수 없었고 음식은 부족했으며 일은 끝이 없었다. 만약 탈진해서 쓰러지면 경비병들이 때리거나 그냥 죽도록 놔두었다. 공산주의 이념과 포로들에 대한 실제적인 처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소련의 선전은 정의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사용된 방법은 종종 복수로 흐르기 일쑤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이 포로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단지 민간인의 증언이나 SS 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모스크바의 기록에서 발견된 한 문서에는 1945년에 벨로루시에서 열린 재판을 묘사한 내용이 있다. 그곳에서는 SS 대원 30명이 나치 점령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모인 앞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한 현지인은 이렇게 기억했다. 그 재판에서 자비는 없었다. 우리에게 그들은 괴물 같았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대가로 치르게 하길 원했다. 복수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였지만 소련의 접근법에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에서 독일 포로들, 특히 SS 대원들은 귀중한 노동력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굴락 외에도 많은 이들이 파괴된 도시들의 재건 프로젝트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엄격한 감독해에 일했다. 1948년의 보고서에는 독일 포로들이 스탈린그라드와 키예프에서 핵심 인프라를 수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들의 조건은 사실상 노예와 비슷했다고 적혀 있다. 재교육은 덜 자주 일어났지만 일부 SS 대원들에게는 공산주의 가치를 주입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들은 소련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경우 더 나은 조건과 심지어 사회에 재통합될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런 대우는 예외적이었고 대부분의 포로들은 잔인함과 착취 속에서 수년을 보냈다. 1945년에 잡힌 SS 대원들에 대한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그들을 단순한 전쟁 포로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 그 이상의 이념적 싸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끊임없이 흐려졌으며 그로 인해 고통의 이야기가 남겨졌다. 그것은 처벌을 원한 욕망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똑같이 잔인한 방법을 썼던 정권의 모순을 반영한다. 그것은 정의였을까? 아니면 정당화된 복수였을까? 구라그에서의 삶, 강제노동과 생존. 독일이 1945년에 항복한 후 SS의 포로들은 대규모로 소련의 굴락으로 보내졌습니다. 굴라그는 소련의 광활한 지역에 퍼져 있는 강제노동 캠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포로들에게 굴라그에서의 경험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인내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벌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노동을 활용하려는 조건에 직면했습니다. 굴라그에 도착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포로들은 종종 몇 주 동안 화물기차로 운반되었으며 칸은 너무 꽉 차 있고 통풍이 거의 없었습니다. 캠프에 도착한 후 그들은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쳤으며 SS의 경우 최고 감시 포로로 분류되었습니다. 1902년 2회 비밀 해제된 소련의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문신과 미리 수집된 명단을 사용하여 식별되었으며
다른 포로들과 분리되어 시베리아나 북극과 같은 외진 지역의 고위험 캠프로 보내졌습니다. 굴라그에서의 생활 조건은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막사들은 단열이 거의 없어 극한의 겨울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포로들은 나무 판자 위에서 자며 굴라그에서의 삶, 강제노동과 생존. 독일이 1945년에 항복한 후 SS의 포로들은 대규모로 소련의 굴라그로 보내졌습니다. 굴라그는 소련의 광활한 지역에 퍼져 있는 강제노동 캠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포로들에게 굴라그에서의 경험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인내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벌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노동을 활용하려는 조건에 직면했습니다. 굴라그에 도착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포로들은 종종 몇 주 동안 화물기차로 운반되었으며 칸은 너무 꽉 차 있고 통풍이 거의 없었습니다. 캠프에 도착한 후 그들은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쳤으며 SS의 경우 최고 감시 포로로 분류되었습니다. 1902년 2회 비밀 해제된 소련의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문신과 미리 수집된 명단을 사용하여 식별되었으며 다른 포로들과 분리되어 시베리아나 북극과 같은 외진 지역의 고위험 캠프로 보내졌습니다. 굴라그에서의 생활 조건은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막사들은 단열이 거의 없어 극한의 겨울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포로들은 나무 판자 위에서 자며 몇십 명의 남성과 좁은 공간을 공유하고 해진 담요와 부족한 옷으로 추위를 견디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결핵,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이 빠르게 퍼져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강제노동은 굴라그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포로들은 극심한 노동을 강요받았고 그 일은 밀림에서 나무를 베거나 광산을 파거나 가장 척박한 지역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의 노동은 새벽 이전에 시작되어 해질 무렵까지 계속되었으며 거의 휴식 없이 무장한 경비원의 감시에 이루어졌습니다. 1947년 NKVD의 보고서에는 SS의 포로들이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르쿠타의 한 캠프에서는 포로들에게 극심한 추위 속에서 철도 노선을 건설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동부 프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콜리마의 굴라그로 보내진 독일인 생존자 한스 엘의 충격적인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이 더 이상 버티지 않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굶주림은 끊이지 않았고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음식은 부족했고 주로 검은 빵, 물 같은 수프, 가끔 건어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은 양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는 남성들의 칼로리 요구를 충족하기에 거의 부족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문서에 따르면 일부 캠프에서는 탈출 시도나 불복종에 대한 집단 처벌로 배급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가 흔했으며 많은 포로들이 단백질 부족으로 부풀어 오르고 극심한 쇠약을 일으키는 콰시오르코르라는 상태를 겪었습니다. 굴라그 시스템은 포로들을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꺾으려 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구타, 고립, 굴욕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지속적인 공포의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비밀 해제된 문서에는 포로들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고백하거나 다른 사람을 밀고 하도록 강요당하는 장면이 담긴 신문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독일인 포로 그룹이 파괴 활동 혐의를 받고 공개 처형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극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포로들은 저항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 굴라그에서 독일인 포로들, 그중 SS의 포로들도 작은 비밀 그룹을 만들어 서로 도우며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옷을 나누며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희망의 원천이 되었지만 위험이 없지 않았습니다.
1949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소련 경비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남자들은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 뭉쳐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매우 좌절스러웠습니다. 때로는 포로들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기술이나 지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비원들과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운이 좋았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시도는 냉혈한 정의, SS의 재판과 처형. 제3제국의 몰락은 119~95년에 발생했으며 나치 점령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서 정의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S의 포로들에게 이 정의는 종종 신속한 재판과 즉각적인 처형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에 점령해서 심한 고통을 겪었던 소련은 전쟁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결과를 세상에 명확히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독일인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진정한 범죄자로 여겨졌습니다. 포로가 된 후 SS의 구성원들은 다른 포로들과 분리되어 NKVD의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119~97년에 비공개된 소련 문서들은 이 신문이 나치 작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점령 지역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범죄의 책임자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SS의 장교들은 특히 추적 대상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증인들의 증언과 압수된 문서들을 기반으로 한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경우 재판은 국제적인 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새로 해방된 마을과 도시에서 이루어졌으며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119~95년의 NKVD 보고서에는 포로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정부 건물이나 공공광장에서 즉석에서 구성된 재판에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증인들은 점령 중 고통을 겪었던 민간인들이었고 그들은 피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벨라루스의 생존자는 자신의 가족을 처형한 SS 장교를 어떻게 구별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을 보고 그의 이름을 말했다. 그는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 판결은 거의 항상 동일했습니다. 사형, 처형은 종종 같은 날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에 즉각적인 정의감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민스크에서 벌어진 대규모 처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50명이 넘는 SS 구성원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총살되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그 장면을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걸 보고 싶었지만 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죽음을 보는 것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많은 재판이 즉결 처분이었지만 더 복잡한 사건들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로들은 대량 처형부터 강제 수용소 감독까지의 구체적인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는 콜링스베르크 근처에서 포로로 잡힌 SS의 한 사령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3,0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혐의를 받았으며 그의 재판 중에 압수된 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이 그의 행동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판결은 예견대로 사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SS 포로들이 같은 운명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특히 소련과 협력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자들은 처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NKVD의 문서들은 나치 군대의 이동 경로, 보급품 은닉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SS 장교들에 관한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협력은 항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그 후에도 굴라그에 보내졌으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잔인한 조건을 마주했습니다. 형식적인 재판 외에도 소련은 SS 구성원들을 처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번 포로들은 재판 없이 대규모로 처형되었습니다. 특히 나치의 만행이 깊은 상처를 남긴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한 문서는 30명의 SS 포로들이
점령 중 인근 마을을 파괴한 보복으로 총살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었지만 지역 당국은 그것이 주민들의 정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묵인했습니다. 고문 사용은 또한 신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요소였습니다. 소련은 이 방법들을 자백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화했지만 포로들의 증언은 음침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196년의 한 보고서에서는 폭행, 수면 부족, 극단적인 추위에 노출시키는 방법들이 포로를 압박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동부 프로이센에서 잡힌 한 전 SS 장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를 자백하기를 원했다. 며칠 동안 음식도 없이 휴식도 없이 지내다가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서명했다. 선전은 또한 이 재판과 처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은 재판과 판결을 세심하게 기록했으며 사진과 영화를 이용해 세계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신문에 실리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으며 피고들이 쇠사슬에 묶여 증인과 대면한 후 처형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소련의 승리 서사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잠재적 적에게 경고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SS의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처우에도 불구하고 소련에서 이루어진 재판과 처형은 역사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끔찍한 전쟁 범죄의 책임이 회개의 힘, 협력자로 변한 죄수들, 소련의 구라크에서 굶주림, 강제노동, 질병이 죄수들의 일상적인 존재를 정의하던 곳에서 일부 포로들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대안을 찾았다. SS의 구성원들과 다른 독일 죄수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선택이 등장했다. 소련 당국과 협력하는 것. 협력이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극단적인 고통에 의해 정의된 환경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처음부터 소련 당국은 재교육이 가능하거나 정보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죄수들을 식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젊은 죄수들과 SS 내에서 낮은 직책을 가진 죄수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은 소련 당국에 의해 더 쉽게 조종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1999년에 기밀 해제된 NKVD의 기록에 따르면 협력하기로 한 죄수들에게는 더 나은 식량 배급, 노동시간 단축 또는 더 나은 조건이 제공되었다. 많은 경우 죄수들은 다른 죄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산주의 선전 활동에 참여하는 일로 모집되었다. 공산주의 재교육은 주요한 모집 도구가 되었다. 여러 캠프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칙을 가르치고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의무 교육 세션이 조직되었다. 죄수들은 간견에 참석하고 정치적 글을 읽고 토론에 참여해야 했다. 1948년의 보고서는 일부 죄수들이 공산주의의 수사를 공공연히 반복하기 시작했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종 단순히 생존의 메커니즘일 뿐이었다. 협력자들 중에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번역가, 감독자 또는 심지어 죄수와 경비원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 이들도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칼 W라는 전 SS 장교로 그는 몇 달 동안 시베리아의 구라크에 있었던 후 소련 당국의 번역가로서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4년에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칼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특정 그룹의 죄수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는 대신 탈출 시도와 비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의 협력 덕분에 강제 노동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를 동료들 사이에서 불신과 적대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다른 이들에게 협력은 다른 죄수들에게 선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부오르쿠타의 한 캠프에서는 협력하려는 의향을 보인 죄수들이 나치 정권을 비난하고 공산주의의 원칙을 찬양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러한 영상들은 캠프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소련의 전략 중 하나로 정의와 이념적 우수성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다. 1949년의 한 기록에는
독일 죄수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소련 덕분에 나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파시즘이 파괴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협력은 항상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잔혹한 신문과 동료 죄수들에 대한 보복 위협은 죄수들이 협력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 전술이었다. NKVD의 한 보고서에는 일부 죄수들이 처벌용 막사로 보내지거나 식량을 덜 받겠다는 위협을 받고 동료들을 감시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설명되어 있다. 한 구라크의 옛 경비원은 이러한 정보 제공자들을 유용하지만 버려지는 도구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협력하는 이유가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 그룹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협력자가 직접적인 압박으로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죄수들은 극단적인 조건에서 수년간 갇혀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는 소수였지만 문서에 따르면 일부 죄수들은 실제로 소련의 내러티브를 믿고 충성을 입증하려 했다고 한다. 1950년의 한 기록은 독일 죄수들이 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러시아어 수업과 사회주의 문학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협력자들이 석방된 후에 운명은 다양했다. 일부는 동독으로 돌아가 공산주의 정권의 감독 해사회에 통합되었다. 이들은 종종 지역 행정에서 역할을 맡았으며 구라크에서의 경험을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헌신의 증거로 활용했다. 그러나 서독에서는 협력자들이 다른 운명을 맞았다. 그들이 신원 확인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배척되고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1956년의 한 보고서에는 한 전직 협력자가 바이에른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웃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소련이 제공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위험을 동반했다. 협력하는 죄수들은 종종 소련 당국과 다른 포로들 사이에서 불신을 받았다. 막사 내에서 협력자들은 철저히 감시되었고 일부는 배신자로 간주되어 다른 죄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한 독일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협력자 중 한 명은 탈출 시도를 경고한 죄수를 보고한 사실이 들통나자 구타당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구라크에서 독일 죄수들 간의 협력 현상은 극단적인 조건에서의 생존 복잡성을 반영한다. 일부는 신념으로 협력했지만 대부분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이야기들은 구라크 시스템 내에서 권력과 저항의 역학을 독특하게 보여준다. 집으로 돌아가기 생존자들의 긴 여정. 스탈린의 사망은 1953년에 소련의 구락스에서 억제된 독일 전쟁 포로들에게 전환점을 의미했다. 니키타 흐루쇼프 하의 새로운 지도력은 생존자들의 점진적인 해방을 가져왔으며 여기에는 SS의 구성원들도 포함되었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긴 여정과 힘든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 귀환은 불확실성, 거부, 그리고 낙인으로 가득 찼다. 많은 이들에게 귀환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그들의 부재 동안 깊이 변화한 사회에 다시 통합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전쟁 포로들의 송환은 단계적으로 시작되었다. 1955년 서독과 소련 간의 협상 끝에 독일 전쟁 포로들의 마지막 송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포로들도 포함되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구락스에서 오랜 형기를 마친 상태였다. 1989년에 기밀이 해제된 소련의 보고서는 포로들이 시베리아와 다른 외딴 지역에서 동유럽의 송환 지점으로 기차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독일 당국에 인도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집으로 가는 여정은 도전이 없지 않았다. 기차는 꽉 차 있었고 자원이 부족했으며 강제노동, 굶주림, 질병으로 쇠약해진 남성들이 실려 있었다. 1956년에 송환된 SS의 전 멤버 하인리히 K의 증언은 그의 차량에서 남성들의 상태를 묘사한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있었던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일부는 여행 중에 죽었다. 이것은 집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이었다. 독일에 도착했을 때 포로들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맞이했다. 공산주의 정권이 지배하는 동독에서는 송환된 이들을 조심스럽게 맞이했다. 일부는 노동력으로 통합되어 지역 행정에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 당국은 그들이 공산주의에 반하는 사상을 퍼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스타시의 아카이브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특히 SS에 속했던 이들은 신문과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서독에서는 더 복잡한 상황이 펼쳐졌다. 웨르마흐트의 동료들과 달리 SS의 전 멤버들은 깊은 낙인에 직면했다. 많은 시민들은 그들을 제3제국의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로 간주했고, 그들의 조직과의 연관성은 그들을 사회적 추방자로 만들었다. 1958년 바이엘은 정부의 보고서는 SS의 멤버로 확인된 송환자들이 어떻게 전체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했는지, 나치 과거를 상기시키는 불편한 존재로 취급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생존자들에게 재통합은 지속적인 싸움이었다. 구락스에서 수년을 보낸 후 많은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문제를 안고 돌아왔고, 이는 그들의 노동 능력을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립을 선택했고, 다른 이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에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조용히 삶을 재건하려 했다. 함부르크에서 발견된 한 개인 파일은 한 송환자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과거와 관련된 낙인을 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송환자들은 다른 생존자들로 이루어진 은밀한 네트워크에서 지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경험을 공유하고 일을 찾고 경우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룹은 특히 서독에서 당국의 주목을 끌었으며, 연합군은 여전히 나치 사상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들은 그들의 귀환이 얼마나 복잡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통찰을 제공한다. SS의 전 포로였던 칼렘 다크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고, 구락스에서의 시간은 남은 것까지 파괴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 포로들의 해방은 또한 수년간 그들의 가족들이 소식 없이 보낸 시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는 가족들이 파괴되었거나 사라진 상태에서 돌아왔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집이 새로운 주민들에 의해 차지되었거나 전쟁 중에 파괴된 것을 발견했다. 이 감정적 충격은 이미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던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대부분의 포로들이 510년대에 해방되었지만 일부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소련에 감시해 있었다. 특히 전쟁 범죄가 심각하다고 고발된 이들이 그렇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소련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긴 형기를 선고받았으며, 다른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70년 아만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는 몇몇 포로들의 이름이 그들이 해방된 이후 몇 년 뒤 공식 목록에 나타난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는